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43강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근현대사 첫 번째 시간에 보았을 때 19세기의 위기적 상황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세력이 흥선대원군이었죠. 두 번째로 등장한 세력이 고종이 집권하지만 실권은 민씨 세력이 집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화파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이후에 위정 척사 운동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그 사이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19세기의 위기적 상황 속에 등장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을 보게 될 건데, 동학농민운동은 시기적으로는 1894년 1월부터 해서 1894년 11월까지 발생한 그러한 농민운동이 되겠는데, 동학농민운동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 이후의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의 조선 정세를 갖다가 한번 보고 동학농민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계속해서 청의 내정 간섭이 매우 심각할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던 그러한 수준이고,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러가지 경제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탈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던 시기가 되겠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정치적인 간섭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중에 이 조선 정부가 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조러 통상조약 이런 것이 체결되고, 이후에 비밀리에 조러 비밀 협약이란 것이 추진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러한 조선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갖다가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금운도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즉 어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갖다가 견제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운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국내 쪽으로도 어려운데 대외적으로도 지금 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거기다가 영국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시기였더라. 이러던 중에 동학은 점점 그 교세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제 동학부터 보도록 합시다. 동학농민운동은 보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동학이 있고 농민운동이 있으면 동학농민운동은 이쪽 농민운동에 더욱더 초점을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학부터 봅시다. 이미 동학은 배웠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동학, 이건 동학농민운동이 아니라 동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동학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창시자는 우리가 일대 교조라고 부릅니다. 일대
교조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바로 최재우죠. 최재우. 종합적인 성격의 그러한 종교이면서 교리로 인내천을 내세우면서 인간평등 사상을 내세웠던 그러한 종교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나라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종교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최재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처형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재우가 처형이 되게 되고, 이 최재우 다음에 이대 교주로 누가 동학을 갖다가 이끌어가게 되냐면 최시영이라는 분이 이 동학을 갖다가 이끌게 됩니다. 동학을 갖다가 재정비하고 실제로 동경대전이라든지 용담 유사 등을 갖다가 편찬을 하면서 동학을 다시금 활발하게 일으켰던 분이 이 최시영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이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교조 신원 운동이란 것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교조, 아까 교조는 한 분이시죠. 교조가 바로 누구냐면 최재우입니다. 억울하게 처형을 당한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운동입니다. 이 교조 신원 운동은 상당히 어떠한 성격의 운동이냐면 종교적 성격의 운동인데, 이 교조 신원 운동은 맨 처음에 그 삼내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1892년 집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북 삼내라는 곳에서 삼내 집회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그 삼내에 모인 수천 명의 동학교도가 그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 달라 이런 집회를 벌였던 거죠.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어디에 집중한? 동학이라는 종교에 집중한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죠. 이후 다시금 서울에 모여가지고 동학교도 40여 명 정도가 복합 상소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복합 상소 운동. 이거는 뭐냐? 역시 그 경복궁 앞에 가가지고 집단적으로 상소문을 갖다가 올리는 운동입니다. 누구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달라? 최재우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달라. 그리고 또한 동학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 이런 식의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었는데, 이 다음에 열린 충청북도에 있는 보은이라는 곳에도 다시금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동학교도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까지 이 집회에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간오리라든지 정부의 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항하는 그러한 저항적 성격을 조금씩 이 보은 집회 때부터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조 신원 운동이 맨 처음에는 어떠한 성격으로 움직였다가 종교적 성격으로 처음에는 출발을 하였다가 점점 정치적 성격의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학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굳이 동학을 믿지 않더라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혹은 탄간오리에 대한 불만 등이 있을 경우 이런 집회에 같이 참석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동학운동 자체가 추후에는 정치적인 성격을 조금씩 띠게 되고, 이후 이 운동이 바로 오늘 배울 동학농민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조 신원운동은 상당히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이 동학농민운동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동학보다는 농민운동에 초점을 둬야 될 운동인데, 동학농민운동을 볼 때는 시기적으로 4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 이해가 편하겠다. 첫 번째 시기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터졌던 시기가 되겠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뭐냐, 전라도의 고부농민봉기가 바로 그 첫 번째 발단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894년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 되겠고, 이 고부라는 곳에 수령이 누구 있었느냐, 조병갑이라는 자가신데, 이 조병갑이 학정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상당히 못 살게 굴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때 저수지를 갖다가, 만석구라는 저수지를 갖다가 쌓게 하는데, 저수지를 갖다가 백성들을 동원해가 쌓았겠죠. 근데 강제로 다시금 이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팔면서 엄청난 수탈을 하게 되고, 이에 고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이 전봉준이라는 분이 이때 드디어 조병갑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병갑이 이를 갖다가 거부하자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 관할을 갖다가 습격을 하게 되고, 이때 조병갑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때 관할을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자 다시금 그 중앙정부에서 이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갖다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고부 농민보다 조병갑보다 고부 농민이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에 드디어 대대적인 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부 농민 봉기 이때 볼 때는 사발통문이란 것을 돌리게 됩니다. 사발통문, 사발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 그릇 같은 거, 사발 그릇 알죠? 그 사발을 갖다가 엎어 가지고 이 고부 농민 봉기에 참석할 사람들을 갖다가 명단을 적어 놓은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걸 사발통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발통문이 나오면 이거는 고부 농민 봉기와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드디어 대대적인 봉기가 백산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백산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이 무장 봉기화되게 됩니다. 무장을 드디어 해가지고 백산에 모였다는 거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산에 모였냐면, 동학농민기록사라는 책을 갖다가 보면 온 산이 사람들이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 할 정도로, 이때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다 보니까 온 산이 흰 색깔로 뒤덮이고 무기로는 죽창을 들고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 산이 죽산으로 뒤덮였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 백산봉기 때 이때 보국앙민이라든지 보국안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갖다 해석해 보면 나라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할 것이며, 또한 제폭구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포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구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드디어 4대 강령이란 것을 발표했던 시기가 바로 이 백산봉기 때가 됩니다. 이후 대표적인 전투로는 황토연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황토연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군을 갖다가 격퇴시켜 버립니다. 지방군을 갖다가 격퇴시키고, 다음에 대표적인 또 전투로는 황룡천 전투란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중앙에서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온 중앙군까지 격퇴를 시키게 됩니다. 중앙군까지 격퇴를 시키더라. 그리고 끝내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되냐면 드디어 전주성까지 점령을 갖다가 하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에 이제 조선 정부에서 난리가 났겠죠. 중앙군까지 이렇게 진압을 하러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자 드디어 정부에서는
또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했겠다? 바로 청나라군에 또 도움을 갖다가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청군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확대해야 되는데 조선 정부가 이를 요청하자 상당히 반기면서 청군을 갖다 파견을 시켰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청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텐진 조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조선에서 양군을 철수를 하고, 이때 조선에 혹시 다음에 군대를 파견할 시에는 상대국에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통보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때 청군이 통보를 했다 안 했다? 통보를 갖다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일본군도 이때 자국민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구실로 드디어 일본군도 조선에다가 군대를 파병을 갖다가 시키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이제 그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지금 봉기 자체가 상당히 확대 해석되자 이 동학농민군이 자기들의 의도와는 들려준, 자기들은 자기들의 억울함과 자기들의 힘듦을 정부가 알아주면 충분히 이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청군이나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수세에 몰리자 동학농민군은 자진 해산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섭을 벌이게 되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정부하고 세 번째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전주 하약이란 것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전주 하약이 체결이 되더라. 중요합니다. 전주 하약. 하약이란 것은 뭐냐면 사이좋게 조약이 체결되고 사이좋게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도 어느 정도 동학농민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동학농민군도 이제 자진 해산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때 동학농민군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을 설치하느냐? 집강소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고, 이때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개혁안이 어떻게 되냐면 개혁안 12개조란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배정개혁안 12개조. 구체적인 것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경제적으로는 토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를 갖다가 철폐해달라. 신분제를 갖다가 없애고, 또한 마부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이런 것들이 배정개혁안 12개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에 정부에서도 우리도 그대로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개혁기구를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는 집강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개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교정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학농민군은 자진 해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청일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됐던 거죠. 청일군의 철수를 갖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군은 철수를 하는데 일본군이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철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갖다가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고종을 포로로 잡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왜 그랬느냐? 명분은 그겁니다. 이러한 봉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조선이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너희들을 갖다가 시켜주겠다, 근대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청이 불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일본군에 철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청군에게 선제 타격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에 발생을 하게 되고, 일본은 또한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개혁이냐, 가보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죠. 이에 동학농민군이 다시금 재봉기하게 됩니다.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에 따라서 다시금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게 돼. 다시금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어디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는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공주 우금치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가 되겠더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열악한 무기의 차이로 인해서 일본군에게, 물론 양반들이 조직한 군대하고 관군과 그리고 일본군에게 대패하게 되면서 끝내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때 동학농민군이 신분제 폐지라든지 가부의 재가 허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운동들이 쭉 이 가부 개혁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끝내 안타깝게 실패로 끝나게 되고, 종종 이 동학농민운동 관련해서 전봉준이 잡혀가는 사진이 오는데, 이때 전봉준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 왜 제수를 갖다가 가마에 태워서 가느냐, 우대해주기 위해서 가마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때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상황에서 이렇게 압송을 하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것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압송하는 장면이 사진에 그렇게 찍혀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예의죠. 자,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고부농민봉기에서 시작하여 전주성 점령까지, 그리고 전주하역에 체결되지만 다시 일본군이 철수를 하지 않자, 자, 이때 일본군 철수가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철수를 하지 않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보시면 지금 1번과 2번을 갖다가 우리는 1차 봉기라 부릅니다. 이때를 1차 봉기. 1차 봉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농민운동이냐면, 정부에 저항하고 잘못된 관습에 저항하는 그러한 반봉건적 성격의 농민운동입니다. 그런데 전주 하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죠. 이것을 갖다가 2차 봉기라 부르는데, 이 2차 봉기는 그 성격이 다르더라. 1차 봉기는 정부라든지 혹은 잘못된 악습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이 2차 봉기는 외세 세력, 특히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이죠. 그래서 이 2차 봉기는 어떠한 성격의 운동이냐면 반외세적 성격의 농민운동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때문에 이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뉘게 되고, 1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은 어떠한 성격의 농민운동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은 반봉건적이면서도 반외세적 성격의 농민운동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그러면 고부농민봉기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발통문이 나오면 이거는 고부농민봉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에
제포국 안민, 제폭구민 4대 강령, 특히 4대 강령이 나온다면 백삼봉기 때의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고부 농민봉기부터 전주성 점령까지를 뭐라 부른다? 1차 봉기라 부르고, 공주 우금치 전투로 대표되는 이 전투를 2차 봉기라는데 그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동학농민군이 보시면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직강소. 이에 비해서 정부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는 교정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볼 때는 성격과 순서와 개혁 기구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화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주성에서 해산하시오. 사실 지금 동학농민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화약이라고 하면 바로 전주 화약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화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동학농민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에 화약이 나오면 동학농민운동이구나 바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고, 다시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였으니 이 남접이라든지 북접인데, 이 동학농민군 조직이 남접과 북접을 좀 구분됩니다. 근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이 남접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북접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아둘 필요가 없다, 이런 조직이 있더라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남접과 북접은 동학농민운동 세력을 말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외적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더합시다. 2차 봉기가 발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주 화약과 2차 봉기가 일어나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갖다 고려하는 건데,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1차 봉기. 그죠? 1차 봉기. 다음에, 구체적인 연도로는 1894, 선생님도 사실은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봤습니다. 1894년 3월 달에 일어난 것이고, 우금치의 농민과 일본군이 격전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사건의 다음에 일어난 일이 되겠죠. 1894년 11월. 다음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1894년 6월이 되는데, 보시면 내용을 앞에서 넘겨보면, 자, 이때 지금 전주 화약이 체결됐죠. 재봉기하려고 하죠.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죠? 경복궁을 일본이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보시다시피 3번이 되게 되는데, 보훈에서 교조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893년도. 다음, 조병갑이 탐하기 전에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바로 발단이,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되겠죠. 이거는 1894년 1월에 해당되겠습니다. 답은 3번. 다음, 배점을 보면은 1점이죠. 시험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부를 점령하고 황룡천 전투가 일어나고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고, 이건 3내 직결입니다. 집회가 아니라. 이거는 황룡천 전투의 3내 집회가 가지고 다시금 전투를 벌이기 위한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던 시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럼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걸 찾는 건 쉽습니다. 그죠?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이거는 을사의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을사의병과 관련된 내용. 백낙신, 예전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임술 농민봉기의 첫 번째 발단이 되었던 진주 농민봉기의 원인이 되었던 백낙신의 수탈이죠. 그래서 이거는 임술
농민 봉기와 연관성 있는 거. 직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안을 실시했다. 이게 바로 통합농민운동이 되겠죠. 답은 3번.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것도 진주 농민봉기와 진주 농민봉기 같은 겁니다. 홍의장군으로 불린 곽재우, 이건 임진왜란 때의 일이 되겠죠. 임진왜란 때의 일이 되겠다. 3번. 이렇게 해서 통합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